안녕하세요 여러분. 짤수 시리즈 행렬 3편으로 돌아온 연떠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삼각함수와 평면 벡터를 이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 꼭 공부를 마친 뒤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1차 변환과 고유값, 고유공간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벡터의 뜻과 내적, 그리고 행렬식과 대각합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을 순서쌍이 아닌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은 벡터를 정의를 하고 벡터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행렬의 행렬식과 대각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당연히 복습을 해봐야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는 행렬의 곱셈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행렬의 곱셈의 결과를 1,2라는 점을 6,7이라는 점에 대응시키는, 그러니까 점을 점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로 바라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점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변환이라고 했고, 그 변환 중에서 행렬에 의한 변환을 1차 변환이라고 한다 했죠. 자, 그래서 행렬의 각 열은 1,0과 0,1의 대응을 나타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어떤 의미였냐면 행렬의 열들이 나타내는 새로운 기저로 좌표 평면 위의 점을 관찰해줘 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1,0과 0,1을 행렬의 열이 나타내는 새로운 기저로 점을 관찰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점을 순서쌍이 아니라 왜 은근슬쩍 행렬로 쓰고 있지? 이런 의미 들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점을 은근슬쩍 행렬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점을 순서쌍으로 나타낼 경우 실수배도 불가능하고 덧셈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점을 행렬로 해석할 경우 실수배와 덧셈이 가능해요. 행렬의 실수배와 덧셈은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점을 행렬로 나타낼 경우 점에 일어나는, 즉 행렬에 일어나는 실수배와 덧셈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점을 행렬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1차 변환이고 행렬의 기하학적 해석이고 이런 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점 x, y를 열이 하나인 행렬 x, y로 나타내면 행렬의 실수배와 덧셈이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당연히 행렬이 가지는 실수배와 덧셈에 관련된 성질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실수배와 덧셈이 잘 정의되고 이에 관한 특정한 성질들을 가지는 점을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실수배와 덧셈을 행렬처럼 할 수 있는 점을 행렬로 나타낸 거, 이게 벡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벡터가 가져야 하는 성질들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걸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점을 행렬로 나타내게 되면 독자적으로 덧셈과 실수배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기하 시간을 배운 그 벡터 연산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벡터의 수학적 정의는 실수배와 덧셈이 가능하고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는, 즉 실수배와 덧셈이 자유로운 점을 벡터라고 한다고 했고, 벡터는 곧 점을 행렬로 표현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벡터의 직관적인 정의는 뭐였냐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점이다, 이렇게 배웠고,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표현으로서 화살표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벡터의 수학적 정의인 실수배와 덧셈이 자유롭다는 것만으로는 벡터 자체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는 직관적인 의미로 사용해버리면 실수배와 덧셈이 자유롭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의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따로 정의를 해줄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우선 벡터의 크기를 정의하고 벡터의 방향을 나타낼 방법으로 벡터의 편각이라는 걸 정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벡터 AB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점 A를 A, B라고 하면 선분 OA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벡터 AB의 편각은 우리 고등학교 삼각함수 시간에 배운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일 때 동격 OA가 나타내는 일반각으로 정의하고요. 이때 편각이 영어로 argument거든요. 그래서 ARG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편각은 일반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값만 나타내진 않아요. 그래서 각도의 범위를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각의 크기는 0도, 예각, 직각, 둔각, 편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양의 각과 음의 각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 열린 거가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에 속하는 값으로 선택해 줄 겁니다. 이것을 대문자 A를 써서 ARG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벡터의 주편각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죠? 문제입니다. 벡터 마이너스 루트 3, 1의 편각을 구하고 벡터의 크기와 주편각을 구하래요. 자,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3, 1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편각을 구해볼게요. 편각. 마이너스 루트 3 대 1이니까 여기가 30도죠? 호도법으로 써주면 6분의 파이가 되었죠? 그러면 요만큼의 각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편각은 이 벡터를 U라고 하면 ARG U는 6분의 5파이다? 아니 일반각이니까 여기 2n 파이를 더해야겠죠? n은 정수입니다. 자, 요때 주어진 벡터의 크기는 얼마다? 요 A라고 하면 3분 5A의 길이니까 루트 3대 1 대 2죠? 그래서 2가 되고 이때 주편각 대문자 ARG는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사이의 각이니까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괜찮죠? 이제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정의했으니 두 벡터가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두 벡터의 거리와 상대적 편각이라는 개념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가 있고요. 이걸 나타내는 두 점이 있어요. 이때 두 벡터 사이의 거리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로 정의할 거고요. 요거는 벡터 A-B의 크기와 같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벡터의 상대적 편각이라는 걸 정의할 건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편각을 정의할 때는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설정했었죠? 이번에는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벡터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A에 대한 B의 상대적 편각이라는 건 뭐냐면 시초선이 OA일 때 동격 OB의 일반각으로 정의를 하고 똑같이 ARG라는 기호를 나타내서 쓸 건데 이때 첨자를 써서 어떤 게 기준인지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상대적 편각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자마다 노테이션이 달라요. 세타라고 하는 저자도 있고 각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저자도 있어요. 저는 GPT가 쓰는 노테이션을 따랐습니다. 자, 상대적 편각도 마찬가지로 일반각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값을 유일하게 선택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똑같이 마이너스 파이 사이의 값으로 선택하고 이거를 벡터 A에 대한 B의 상대적 주편각이다 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적 주편각은 벡터 A를 시초선으로 삼냐 벡터 B를 시초선으로 삼냐에 따라 구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각의 방향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달라지니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그 절대값만 따지고 보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적 주편각의 절대값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정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 주편각은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사이의 값이었기 때문에 그 절대값은 0과 파이 사이의 값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특별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0도 또는 180도면은 우리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할 거예요. 두 벡터가 90도를 이루면 두 벡터는 직교한다 또는 수직이다라고 할게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배워서 친숙한 내용이죠? 자, 문제입니다. 두
두 벡터 UV의 거리와 벡터 U에 대한 벡터 V의 상대적 주평각을 구하래요. 자, 그럼 0,1을 우리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루트 3,1이라고 하는 점을 B라고 합시다. 자, 요때 이 두 벡터의 거리라는 거는 그냥 요 선분의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U 빼기 V의 크기는 즉 두 벡터의 거리는 요 선분 AB의 길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상대적 주평각을 구해야 되는데 상대적 주평각을 구하려면 일단 상대적 평각을 구한 다음에 즉 일반각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을 선택해주면 돼요. 근데 그것도 괜찮지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상대적 주평각의 절대값이라고 정의했었죠. 이 벡터는 U고 이 벡터는 V니까 이 U와 V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부호만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의 각의 크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1대 루트 3이니까 60도죠?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 주평각의 절대값이 3분의 파이라는 걸 얻은 거고요. 이때 부호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시초선이 U잖아요. 그렇죠? 동경이 V인 건데 요 각이 음의 각이죠? 시계 방향의 각이니까. 그래서 상대적 주평각의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U에 대한 V의 상대적 주평각은 3분의 파이인데 음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괜찮죠? 해설에는 상대적 편각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벡터 사이의 거리와 상대적 주편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두 벡터가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두 벡터의 크기만 구하거나 편각만 구해버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의미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맹점이 있습니다. 거리는 같지만 상대적 편각이 다를 수가 있고 상대적 편각은 같지만 거리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주 예시를 봐보면 여기 있는 예시는 벡터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데 지금 편각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벡터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가 거리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쵸? 여기는 상대적 편각 같아요. 편각 같은데 거리가 달라서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가 한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을 모두 구해야 돼요. 하지만 거리와 편각을 모두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와 편각의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서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줄 수 있는 하나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부터 공부할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두 벡터 U, V에 대해서 U를 열로 나타낸 게 아니라 행으로 나타낸 것을 U의 트랜스포즈, U의 트랜스라고 읽을게요. 이렇게 나타내면 U와 V의 브래킷을 U의 트랜스와 V의 행렬 곱셈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AC 더하기 BD라고 하는 하나의 값이 되죠. 하나의 실수 값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U, V의 브래킷은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요. 자, 먼저 U와 U의 브래킷은 브래킷의 정의에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제곱의 합은 항상 0 이상이고 등호가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은 둘 다 0인 거였어요. 그쵸? 요 U와 U의 브래킷이 0일 필요충분 조건은 U가 0인 게 됩니다. 그리고 U와 V의 브래킷과 V의 U의 브래킷은 자리를 바꿔도 값이 동일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배를 밖으로 빼줄 수 있고 덧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브래킷이 행렬의 곱셈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이 함수 브래킷을 내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UV의 브래킷을 우리는 UV의 내적이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정의하고 내적을 왜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벡터의 노름이라는 건데요. 노름은요, U 내적 U의 음이 아닌 제곱근으로 정의를 하고 절대값 두 겹처럼 생긴 기호를 쓸 겁니다. 근데 U 내적 U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U의 노름은 벡터 U의 크기랑 같네요. 그쵸? 그래서 다음에 등식이 성립합니다.
아니 그러면 벡터의 크기와 노름이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UV의 거리와 U-V의 노름을 각각 구해보면 신기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U와 V의 거리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해져요. 그리고 U-V의 노름은 내적의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근데 이 둘은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하니까 이것도 같을 거, 이것도 같을 거고요.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으니까 이 값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이 둘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냐면 자, 이러한 등식을 얻게 됩니다. U 내적 V가 U의 크기와 V의 크기의 코사인 그 사이의 각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UV의 내적은 일단 U의 크기와 V를 U 위로 정사형 내림.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를 곱한 게 된다. 물론 V의 정사형이 U와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냐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UV의 내적은 벡터 U의 크기와 벡터 V의 벡터 U 위를 정사형의 크기의 곱과 같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적은 두 벡터의 크기와 각이 모두 고려되고 얼마나 평행에 가까운지, 즉 두 벡터가 얼마나 붙어있는지, 곧 한 벡터가 다른 벡터 방향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는 거리와 편각 둘 중에 하나만 구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두 벡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적이라고 하는 값은 거리의 정보도 편각의 정보도 가지면서 두 벡터의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적의 부호를 가지고 다시 정리해볼게요. UV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이면은 V의 정사형이 U와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U 내적 V가 양수가 되고요. 반대로 둔각이면은 V의 정사형이 U와 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U 내적 V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 V가 서로 직교하면 코사인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U, V 내적이 0이 되고 반대로 U, V 내적이 0이면은 크기는 0일 수 없잖아요. 그쵸? 벡터의 크기는 0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이 0이 되니까 벡터가 직교해요.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두 벡터가 직교하는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0인지 아닌지만 판별하면 되니까. 자, 문제를 풀어보죠. 아까 들었던 예시인데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세 벡터에 대해서 A 내적 B와 B 내적 C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는데 이때 A와 B의 거리, B와 C의 거리는 각각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각을 몰랐기 때문에 거리 하나만으로는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내적을 구해보면은 A 내적 B는 A의 트랜스와 B의 행렬곱 이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오고요. 그리고 B와 C의 내적은 B의 트랜스 곱하기 C니까 11이 돼요. 그러니까 뭐다? A와 B는 둔각을 이루고 B와 C는 예각을 이룬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벡터의 내적은 결국 두 벡터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즉 서로 얼마나 붙어 있느냐를 설명하는 값이라고 했죠? 근데 반대로 서로에게 기여하지 않는, 서로가 얼마나 벌어져 있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나타내는 값은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U와 V의 내적을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V에 대해서 U의 평행한 부분을 얻어가지고 즉 정사형을 해서 곱했죠? 그러면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U의 수직인 부분을 얻어서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U 크기, V 크기, 사인 편각이라는 값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은요. 상대적 주편각의 특성상 부호를 따지긴 해야 돼요.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절대값만 생각해보면 V에 대해서 U의 수직인 이렇게 수직인 성분을 얻어서 곱한 게 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요. 두 벡터가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나타내게 적합합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런데 이 두 벡터가 얼마나 독립적인가는요. 1차 변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1차 변환은요. 1,0과 0,1이 어디로 옮겨지냐를 봤을 때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아야만, 즉 좌표 평면의 축으로서 인정이 돼야만 1차 변환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번 시간 살펴봤던 1차 변환에서의 주의점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행렬 A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A를 AD-BC라 하고요. 자, 이 값을요. 행렬 A의 행렬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적이랑은 조금 다르죠? 행렬식을 이렇게 정의하면요. 이런 긴 증명 과정을 통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일시정지하고 증명 과정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터미넌트 A와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 넓이 있죠? 그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행렬 A의 행렬식이란 A에 의한 1차 변환이 나타내는 새로운 기저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1차 변환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격자 한 칸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두 벡터가 주어진 순서로 봤을 때 양의 각을 이루냐 음의 각을 이루냐에 따라 부가 달라지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부호는 고사하고 행렬식이 0이면 어떨까요? 즉,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의 넓이가 0이라는 거죠. 즉, 두 벡터가 서로 벌어져 있지 않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용어 하나만 약속해볼게요. 자, 우리 행렬 A와 A에 의해서 1,0과 0,1이 옮겨지는 이 두 벡터 UV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UV가 평행사변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UV가 벌어져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1차 독립이라고 부를 거예요. 반대로 디터미넌트 A가 0이면 UV는 평행사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즉, UV가 붙어있다는 거니까 UV는 1차 종속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괜찮죠, 용어? 마지막 용어 하나만 더 약속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행렬 A에 의한 1차 변환 있죠? 이거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함수는 치역이 있잖아. 함수 값들의 집합, 이 1차 변환의 치역을 UV의 생성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번 편부터 막연하게 써온 기저라는 용어를 제대로 정의할 수가 있게 돼요. 자, 1차 독립인 두 벡터 UV의 생성이 좌표 평면 전체이면 UV는 좌표 평면의 기저 벡터라고 부를 거고, 이제 순서 집합 UV를 좌표 평면의 기저라고 하겠습니다. 순서 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순서를 따져야 하는 집합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좌표 평면 위에 벡터 있죠? 이거는 1차 독립이기만 해도 좌표 평면 전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평면 벡터는 1차 독립이기만 해도 좌표 평면의 기저가 된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1차 변환에 의해 옮겨진 1,0과 0,1이 평행사변을 이룰 수만 있다면 두 벡터가 X축, Y축처럼 좌표 평면을 이루어서 만들 수 있겠구나. 자, 문제입니다. 주어진 집합이 좌표 평면의 기저가 되게 적합한지 말하여라 했어요. 자, 첫 번째 1,0, 3,4예요. 평면 벡터가 기저가 되는지를 보려면 1차 독립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했죠? 즉, 행렬식이 0이 아닌지만 따지면 됐습니다. 그쵸? 자, 행렬식을 구하면 1 곱하기 4 빼기 3 곱하기 2니까 4 빼기 6해서 마이너스 2죠. 1차 독립이 됩니다. 기저가 된다 해주면 되고, 자,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3이에요. 자, 그러면은 디터미넌트가 1 곱하기 3 빼기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3 빼기 3에서 0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1차 종속이기 때문에 기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음에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왼쪽의 행렬식은 얼마예요? 9 빼기 8이니까 1이죠? 오른쪽의 행렬식은 얼마예요? 2 빼기 1이니까 1이네요? 그러니까 두 1차 변환이 나타내는 기저가 이루는 한 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로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눈에 보기에도 어때요? 왼쪽 기저가 좀 더 많이 틀어진 느낌 있지 않나요? 오른쪽의 기저가 조금 덜 틀어진 느낌 있죠? 이처럼 행렬식은요, 1차 변환이 나타내는 새로운 기저가 서로 얼마나 독립적인지는 나타내주지만 원래 기저 1,0과 0,1 있죠? 이거를 표준 기저라고 하는데 이 표준 기저로부터 얼마나 틀어졌는지, 즉 표준 기저에 얼마나 붙어있는지, 기여하는지는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값을 정해줄 거예요.
자, 행렬 A와 A에 의한 1차 변환이 나타내는 2벡터 UV가 있어요. 자, 요때 A의 트레이스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1,0이 옮겨지는 벡터와 1,0의 내적 더하기 0,1이 옮겨지는 벡터와 0,1의 내적의 합. 자, 요 값을요, 행렬 A의 대각합이라고 부릅니다. 왜 대각합이냐? 이게 실제로 구해보면은 AB 내적 1, 0과 CD 내적 0, 1을 더한 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A고 이 부분이 D니까 값이 A 더하기 D가 됩니다. 즉, 주 대각 성분의 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의 대각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오늘 배운 개념들을 총 정리하는 문제니까 아주 중요해요. 자, 주어진 집합이 좌표 평면의 직격 기저가 되는지 판별하고 표준 기저로부터 조금 더 많이 변형된 기저를 말하래요. 3,4와 2,3이 기저가 되는지를 봐야겠죠? 행렬식 구해보면 됩니다. 행렬식은 3, 4, 2, 3이니까 얼마죠? 디터미넌트가 9 빼기 8이니까 1이고요. 기저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독립이니까. 직교 기저인가를 보려면 이 두 개를 내적하면 돼, 내적. 내적은 트랜스와 행렬 곱을 해주면 된다. 3이 6이고 4, 3, 10이니까 18이네요. 그쵸? 18. 그러니까 직교하진 않고 예각을 이루는구나 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각합은 대각선에 있는 성분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6이 됩니다. 쉽죠? 자, 똑같이 2번 문제 풀어보면은 행렬식은 1이고요. 내적은 3이니까 직교하지 않아. 행렬식은 1이니까 기저는 되지만 내적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직교 기저가 되지 않고요. 대각합을 구해주면 3이죠? 1번과 2번의 대각합을 비교해주면 첫 번째 기저가 두 번째 기저에 비해서 더 많이 표준 기저로부터 변형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사실 이 문제는 아까 들어드렸던 예시입니다. 이 왼쪽이 좀 더 1차 변환에 의해서 기저가 조금 더 많이 틀어진 느낌 있죠? 이거를 대각합으로 수치화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볼게요. A. 점을 행렬로 나타내면 행렬의 실수배와 덧셈에 관한 성질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독자적으로 기하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이와 같이 실수배와 덧셈이 자유로운 점을 벡터라고 한다. 자, 고등학교 때 벡터를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이라고 배웠지만 그게 아니라 뭐다? 실수배와 덧셈이 자유로운 점이다. 그런데 벡터에다가 크기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도록 크기와 편각이라는 걸 정의했고요. 근데 이 크기와 편각이라는 개념은 맹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정했나요? 내적을 정의했습니다. 두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두 벡터가 서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수치화할 수 있었고요. 행렬식을 통해서 서로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수치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두 벡터의 내적과 행렬식 모두 두 벡터의 크기와 편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값이라고 했고요. 이들의 절대값은 각각 길이와 정사형의 길이고 그리고 평행 사변형의 넓이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행렬의 각 열은요. 곧 표준 기저 1,0과 0,1의 대응이었어요. 그렇죠? 이 표준 기저의 대응이 서로 얼마나 독립적인지는 행렬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표준 기저로부터 얼마나 변형되었는지 얼마나 틀어졌는지는 내적을 가지고 대각합으로 수치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각합은 실제로 주 대각 성분의 합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대각합이라고 불렀었어요. 괜찮으실까요? 내적, 행렬식, 대각합. 자, 요 개념, 세 가지 개념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꼭 복습해서 체화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역행렬과 전치행렬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이들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적, 행렬식, 대각합 이 모든 개념을 쓰는 편이 될 테니까 꼭 복습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 수고했어요. 양의 각과 응의 됐다.